같은 집에 살아도 가족이 아닐 수 있을까요? 집에서 가장 따뜻한 자리는 언제나 내 것이 아니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돌리고 손녀의 도시락을 싸는 동안에도 거실 소파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앉으면 어색했다. 마치 손님이 주인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나는 올해로 74이다. 23세 아이를 낳고 27의 과부가 됐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버티기였다. 남의 집 설거지를 하고 식당 주방에서 감자를 까고 학교 급식실에서 국을 끓였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휘어도 멈추지 못했다.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내야 했으니까. 대학은 못 보냈지만 성실한 사람으로 키웠다고 믿었다. 결혼하고 손녀까지 낳았을 때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혼자 사는 것도 외롭지 않았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온전히 내 공간이었으니까. 아들 내외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 나는 고맙다고 생각했다. 새 식구가 모여 사는 모습을 보면 뿌듯할 것 같았다. 처음 몇 달은 그랬다. 손녀가 할머니, 밥 맛있어. 라고 하면 하루가 보람찼고 며느리가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쓸모 있는 사람 같았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저녁이면 반찬 4대까지를 차렸다. 설거지는 당연히 내 몫이었고 빨래도 청소도 내가 했다. 며느리 수경이는 직장을 다니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집에 있고 그녀는 밖에서 일하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기가 달라졌다. 수경이가 빨래를 따로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빨래는 저희 거랑 따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섞이면 좀 그렇거든요. 말끝을 흐리는 그 표정에서 나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다음 주부턴 냉장고에도 선이 생겼다. 위쪽 칸은 그들 것, 아래쪽 작은 칸은 내 것. 김치통도 따로, 반찬통도 따로. 같은 지붕 아래 살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씩 세워지고 있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린 날이었다. 수경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조심하셔야죠. 그 그릇 비싼 거예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미안해, 조심할게. 나는 고개를 숙였다. 깨진 그릇을 치우면서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밴드를 붙이고 설거지를 끝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손가락 상처보다 가슴이 더 아팠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손녀 학원 시간에 맞춰 밥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수경이가 부엌 문 앞에 섰다.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예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시간 맞춰 주셔야 애가 학원 늦지 않거든요. 그래,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정확히 6시. 그 말이 자꾸 맴돌았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시간 맞춰 밥 해주는 사람이 된 건가. 그 생각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시계를 자주 보게 됐다. 6시에 맞춰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끝내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집에서 제일 작은 방.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그곳이 내 자리였다. 거실에선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안에 내 목소리는 없었다. 가끔 나도 거실에 나가 앉았다. 하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나를 보지 않았다. TV만 봤다.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10분쯤 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머물고 있는 걸까? 가족인 걸까? 아니면 일하러 온 사람인 걸까?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다. 왜냐고 묻는다면 나도 모르겠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참는 게 익숙했으니까. 그 의무는 매일 밤 나를 따라다녔다. 그러다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허리 통증이 시작된 건 김장철이었다. 배추 20포기를 절이고 물을 채 썰고 양념을 버무리는 동안 허리가 뻐근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평생 몸을 쓰며 살았으니 이 정도 통증쯤은 참을 만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허리띠를 꽉 조이며 버텼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다.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었다.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10분이나 앉아 있어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 허리를 펴면 날카로운 통증이 다리까지 뻗쳤다. 설거지를 할 때는 식탁을 붙잡고 서 있어야 했다. 빨래를 넣을 때는 허리를 굽힐 수가 없어서 의자에 앉아서 했다. 그래도 살림은 멈출 수 없었다. 6시면 일어나 밥을 짓고 손녀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렸다. 정확히 6시에 저녁을 차려야 했으니까. 수경이는 부엌을 지나가면서 흘끔 쳐다보곤 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현관으로 나갔다. 아들은 병원 한번 가보세요. 라고 말했지만 누가 데려다 줄 건지는 묻지 않았다. 괜찮아. 곧 나을 거야.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다. 옆으로 누우면 아프고 바로 누우면 더 아팠다. 어느 날 아침 도시락을 싸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앉은 채로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수경이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 놀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병원 가셔야죠. 그녀는 내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제가 회사 지각하겠어요. 오늘은 꼭 병원 가세요. 알았어. 미안해. 나는 말했다. 수경이는 손을 탁탁 털며 현관으로 갔다. 아들은 이미 출근한 뒤였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동네 정형외과를 찾아갔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것도 힘들었다. 엑스레이를 찍고 오래 기다린 끝에 의사를 만났다. 의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허리 디스크가 상당히 심하십니다. 신경이 눌려 있어요. 약물 치료로는 어렵겠습니다. 수술을 권합니다. 수술?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렸다. 언제쯤 해야 하나요? 내가 물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음 주에 입원 가능하시면 일정 잡겠습니다. 보호자분과 상의하세요. 보호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누가 보호자가 되어줄지 알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다. 병원에서 수술하래. 아들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많이 아프세요? 응, 좀. 거짓말이었다. 많이 아팠다. 매일 밤 잠을 설칠 만큼.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수술하세요. 입원비는 제가 드릴게요. 수경이가 소파에서 일어나 물었다.
입원은 며칠이나 하세요? 일주일쯤. 그럼 그동안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학원도 있고, 저도 일 있는데, 나는 말문이 막혔다. 수술 걱정보다 저녁 걱정이 먼저였다. 괜찮아. 뭐 어떻게든 되겠지. 나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수술날 새벽같이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를 타고 혼자 갔다. 아들은 회사 일정이 있다고 했고, 며느리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 수술 끝나면 연락 주세요. 퇴원할 때 모시러 갈게요. 며느리의 말이었다. 병원 입구에서 내릴 때 주변엔 가족들과 함께 온 환자들이 많았다. 손을 잡아주는 딸, 휠체어를 밀어주는 아들, 가방을 들어주는 며느리. 그들 사이에서 나는 혼자였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은요? 혼자 왔어요.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할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렸다. 옆에 앉은 할머니는 딸과 함께 왔다. 딸이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내 손은 비어 있었다. 수술은 2시간쯤 걸렸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천장에 하얀 조명이 눈부셨다. 간호사가 수술 잘 끝났어요. 회복실에서 좀 쉬다 병실로 올라가실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어머니, 수술 끝나셨어요? 오늘 저녁은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애학원 보내야 하는데, 나는 내가 못할 것 같으니 너희끼리 먹어.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엄마인가, 할머니인가, 아니면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인가?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저 불빛 아래 내 집이 있고 내 가족이 있다. 하지만 나는 여기 혼자 누워 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다. 내가 이 집에서 가족이 맞나? 그 의문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퇴원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허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집안일은 다시 내 몫이 됐다. 무거운 것만 들지 말라는 의사의 당부는 이 집에선 통하지 않았다. 저녁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다. 다만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 그게 며느리의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다. 수경이는 부엌에서 내가 느리게 움직이는 걸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한숨이 더 무거웠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허리가 욱신거려서 누워 있고 싶었다. 그런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아서였는지 아니면 그들이 목소리를 낮추지 않아서였는지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였다. 요즘 어머니 움직임이 너무 느려. 저녁 준비하는 것도 한참 걸리고, 수경이의 목소리였다. 아들이 대답했다. 수술하셨잖아. 좀 기다려줘야지. 언제까지요? 우리도 생활이 있는데, 그리고 수경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더 자유롭지 않아. 요양원도 알아봐 볼까요? 칼이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았다.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아들은 한참 말이 없다가 그건 좀 하고 말끝을 흐렸다.
확실한 거절은 아니었다. 나는 이불을 끌어안고 숨을 죽였다.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소리를 내선 안 됐다. 들은 척하면 안 됐다. 그들의 대화는 이어졌다. 알아만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수경이가 말했다.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해? 아들이 물었다. 그야 목소리가 작아졌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국그릇을 놓다가 그만 식탁에 부딪혔다. 수경이가 흘끔 쳐다봤다. 조심하세요. 그 말투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들은 밥을 먹으면서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우리 가족 여행 가려고 하는데 그래, 좋겠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디 가니? 강원도 쪽으로요. 애 방학이기도 하고 아들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허리도 안 좋으시니까. 가족여행. 그 단어 안에 나는 없었다. 너희끼리 다녀와. 재밌게. 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았다. 수경이가 그럼 저희 없을 때 식사는 알아서 하실 수 있으시죠? 라고 물었다. 당연하지. 걱정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가족여행에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집에 남아 빈 방을 지키는 그저 그런 존재였다. 손녀가 할머니도 같이 가요. 라고 말했지만 수경이가 할머니는 허리 아프셔서 쉬셔야 돼. 라고 말을 막았다. 그들이 떠난 날 나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녔다. 거실, 부엌, 방들. 이 집은 내가 마련한 집이었다. 30년 전 남의 집 마루를 닦고 설거지를 하며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아끼고 또 아낀 집. 그런데 지금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어디인가? 가장 작은 방 하나. 냉장고 아래 칸 하나. 그게 전부였다. 거실 소파에 앉아봤다. 푹신했다. 이 소파에 마음 편히 앉아본 적이 얼마나 됐을까? 늘 눈치를 보며 잠깐 앉았다가 일어났다.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오래전에 넣어두고 까맣게 잊고 있던 서류. 종이가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소유자 박순희. 이 집의 주인은 여전히 나였다. 그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주인인데 왜 나는 늘 눈치를 봤을까? 주인인데 왜 나는 손님처럼 살았을까? 서류를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다시 떠올랐다.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냉장고를 열었다. 아래 칸엔 김치 하나, 반찬통 2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다. 위쪽 칸엔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했다. 과일, 요구르트, 치즈. 나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돼 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다. 그런데 왜 나는 여기서 제일 작은 사람이 돼야 하는가? 왜 나는 요양원 얘기를 들어야 하는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서류를 다시 접어 넣으며 나는 마음을 굳혔다. 떠나야겠다. 이 집을 떠나야겠다. 그것만이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방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전화번호부를 뒤적였다.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수화기 너머로 중개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집을 팔고 싶어요. 금매로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시세 확인해 드릴게요. 나는 주소를 말했다. 중개사는 이 동네 시세가 괜찮은데요. 빨리 나갈 수 있어요? 라고 물었다. 네,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쿵쿵 뛰었다. 평생 처음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순간이었다. 오후에 친구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희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동네 친구였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운 것도 비슷했고 나이도 비슷했다. 경희야, 나 큰일 냈어. 내가 말하자 경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인데? 집 팔기로 했어. 혼자 살려고.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는 경희가 조용히 말했다. 잘 생각했어? 순이야.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알아. 이제 내 인생 살아봐. 그 말이 큰 위로가 됐다. 경희는 며칠 뒤 울진 쪽에 괜찮은 집이 나왔다고 연락을 줬다. 바닷가 근처인데 작지만 아담해. 혼자 살기 딱 좋아. 한번 보러 갈래? 그래, 가볼게.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다음 주 경희와 함께 울진으로 갔다. 버스로 3시간쯤 걸렸다. 차창 밖으로 산과 바다가 스쳐 지나갔다. 서울과는 다른 공기가 느껴졌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오랜만에 가슴이 트이는 것 같았다. 집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작은 마당이 있고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여기 혼자 살기 좋겠다. 경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곳에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시계를 보며 6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집주인 할머니가 혼자 사시려고요? 라고 물었다. 네, 혼자 살아보려고요. 좋아요. 이 동네 조용하고 좋아요. 바다 보면서 사시면 마음도 편해질 거예요. 나는 계약금을 냈다. 경희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돌아오는 길 경희가 물었다. 아들한테 말은 할 거야? 떠날 때 하려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해. 난 내 편이야. 경희의 말이 큰 힘이 됐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요양원 얘기가 떠올랐다. 가족여행에서 빠진 기억이 떠올랐다. 정확히 6시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래, 이게 맞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작아질 수 없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가지, 사진 몇 장, 그릇 몇 개. 생각보다 가져갈 게 많지 않았다. 내가 이 집에서 산 흔적이 이렇게 적었나 싶었다. 서랍을 열었다. 아들 어렸을 때 사진, 돌 사진, 졸업 사진. 한참을 들여다봤다. 이 아이를 위해 평생을 살았다. 후회는 없다. 다만 이제는 내 차례다. 사진을 몇 장 골라 가방에 넣었다. 방 안을 둘러봤다. 가장 작은 방. 창문도 작고 벽지도 낡았다. 이게 내 방이었다. 이 집이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왜 나는 늘 이렇게 작은 곳에 웅크리고 있었을까? 그때 깨달았다. 내가 스스로 작아진 거였다. 눈치를 보고 조심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기로 했다. 짐을 다 쌌다. 많지 않았다. 큰 가방 하나,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다. 이틀 뒤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다. 손녀가 할머니, 우리 바다 갔다 왔어. 라고 소리쳤다. 그래, 재밌었니? 나는 웃으며 물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짐을 들고 들어왔다.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다. 수경이가 어머니, 집에 계시는 동안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라고 물었다. 아니, 괜찮았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제 떠날 준비가 끝났다. 내일이면 말할 것이다. 이 집을 떠난다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는 거실로 나왔다. 아들 내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 섰다. 할 얘기가 있어. 아들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 집 팔았어. 계약 끝났고 내일 울진으로 이사 간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경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을... 아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집을 팔아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이 집은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 이름으로 돼 있고 그 돈으로 이제 내 삶을 살려고. 수경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너희는 너희 집을 마련하면 돼. 나도 그렇게 살았어. 남의 집 설거지하고 주방에서 일하면서 이 집 샀어. 너희도 할 수 있어. 아들이 엄마, 그래도 같이 살자고 했잖아요.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같이 산 건 너희였어. 나는 그냥 여기 있었을 뿐이야. 빨래는 따로, 냉장고도 따로, 저녁은 정확히 6시. 가족여행엔 나만 빠지고, 요양원 얘기까지 들었어. 수경이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건... 그때 제가 좀 예민했어요.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괜찮아. 이해해. 너희도 너희 삶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내 삶을 살기로 한 거야. 아들이 엄마가 뭐가 불편하셨어요?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불편한 게 아니야.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어. 투명 인간이었어. 내 방은 제일 작고 내 자리는 없었어. 그래도 참았어.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 이제 내가 나로 살고 싶어. 거실이 조용해졌다. 손녀가 할머니, 어디 가요? 라고 물었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며 할머니 바다 보러 가. 보고 싶으면 놀러와. 라고 말했다. 다음 날 이삿짐 차가 왔다. 짐이 적어서 금방 실렸다. 아들이 엄마, 정 그러시겠다면 자주 전화할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경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녀가 할머니, 안 가면 안 돼요? 라고 물었다. 할머니는 가야 해. 그래야 할머니도 행복하거든. 차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봤다. 30년을 산 집이었지만 아쉬움은 없었다. 오히려 가슴이 가벼웠다. 울진에 도착한 건 오후였다. 경희가 마중 나와 있었다. 드디어 왔구나. 경희가 웃으며 말했다. 집 앞에 서니 바다 냄새가 났다. 짐을 풀고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들렸다. 작지만 온전히 내 공간이었다. 냉장고엔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넣었다. 방은 작지 않았고 창문은 컸다. 햇빛이 가득 들어왔다.
소파에 앉아봤다. 눈치 보지 않고 앉을 수 있었다. 시계를 봤다. 6시가 넘었지만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다. 며칠 뒤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다. 새로 오셨다면서요? 저는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할머니는 나를 누구 엄마가 아닌 박순이 씨라고 불렀다. 그 호칭이 낯설면서도 좋았다. 나는 오랜만에 내 이름으로 불린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좋아요. 바다도 가깝고 잘 오셨어요. 할머니가 김치를 한 통 주고 갔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같이 살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게 좋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효도는 동거가 아니야. 서로 경계를 지켜주는 거야. 가끔 전화하고 보고 싶을 때 보고. 그게 더 오래가. 아들은 한참 말이 없다가 알겠어요. 건강하세요. 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문을 닫으며 나는 안도했다. 그래, 이게 맞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본다.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지는 걸 보면서 내 인생도 그랬다는 생각을 한다. 밀려왔다가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고 그 반복 속에서 나는 늘 뒤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부터는 박순이로 산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박순이. 70 넘어서야 찾은 이름이지만 늦지 않았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바다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다. 이 시간이 오롯이 내 것이다. 그게 행복이다.